어머니 오시면 호텔 분위기 망쳐요. 얼른 나가세요. 며느리 최지수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돕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툭 하고 끊어진 전화 너머로 들리던 아들 박성진의 한숨 소리도 생생하죠. 늦가을 해질녘 붉게 물든 논밭을 보며 감자에 묻은 흙을 털어내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죠. 그날의 수모가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적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의 강금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처럼 자식에게 섭섭함을 느끼셨을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손주 하준이의 첫 번째 생일 잔치. 그 중요한 날에 제게 돌아온 것은 자리가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호텔에서 근사하게 할 거예요? 라고 자랑하던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무색하게 저는 그 잔치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직접 담근 참기름과 정성껏 준비한 금목걸이를 들고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틀어막으며 어머니, 냄새 뭐예요? 시골 흙냄새 좀 빼고 오시지 못해요? 라고 했던 며느리의 말은 제 심장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욕을 애써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제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를 보며 요즘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에 제 웃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잔뜩 구겨진 제 한복 치마처럼 제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첫 생일인데 나만 빼놓고 잔치를 한대.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례야,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유산도 없는 거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그저 홧김에 생긴 불씨였지만 점차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돌잔치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들러 소박한 국화와 백일홍으로 꽃바구니를 부탁했습니다. 돌잔치면 풍성하게 해야죠. 라는 꽃집 사장님의 말에 저는 손자 얼굴만 보면 돼. 작아도 괜찮아.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불길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저는 오일장에 고춧가루를 사러 나갔습니다. 쨍한 햇볕 아래 땀을 닦으며 걷는데 저 멀리서 아들 친구 영호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어머니, 이번 주 호텔 돌잔치 기대되시겠어요? 영호의 해맑은 물음에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가 없대서 못 간다더라. 고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 큰 연회장에 자리가 남아돈다는데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자 시장의 시끌벅적한 소음은 순식간에 멀어졌고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자리가 없다던 아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속의 불길은 분노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운함과 모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그 큰 호텔 연회장에 하준이의 할머니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영호에게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꼭 저 논밭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일구어 왔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골 냄새 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아들에게는 거짓말까지 들으며 외면당하는 신세라니.
목구멍까지 뜨거운 울컥임이 차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 울지 말자. 여기서 울면 지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해진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수건에 스며든 고추 냄새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돌잔치에 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땅 그냥 물려줘서 뭐해? 사람 대접 못 받는데.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남편이 남겨준 땅과 재산은 제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제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유산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밤, 저는 남편에게서 마지막 힘을 얻은 듯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 그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튿날부터 돌잔치에 입고 갈 한복을 손질하고 고무줄이 빠진 버섯목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의 분노와 결심을 다독이는 의식이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꽃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논과 밭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꽃바구니, 이것이 내 마지막 의리다. 버스가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창밖 풍경은 낯선 고층 빌딩과 빼곡한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호텔 컨셉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옆자리 젊은 부부가 아이 사진을 보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제 귀에 박혔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야, 주눅 들지 마. 내가 무엇을 하든 너는 너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텔 셔틀버스에 오르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등골을 스치며 한복 옷깃 아래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며느리가 자랑하던 사진 속 그대로였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사람들. 저는 한복 치맛단을 여미고 꽃바구니를 든 채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저를 가로막았죠. 어르신, 죄송하지만 초대 명단에 성함이 없으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주 할머니야. 아들이 총수고 며느리가 해나라고. 직원은 태블릿을 몇 번 훑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만졌습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제게는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분수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어깨까지 떨려왔습니다. 이윽고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대표께 연락드렸는데 자리 상황 때문에 바로 모시기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청객 같은 쓸쓸하고 초라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기석 소파에 앉아 멍하니 로비 한쪽의 돌사진 슬라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손주 하준이의 얼굴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낯선 아이의 사진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하얀 드레스와 금빛, 왕관 옆에는 해피 퍼스트 벌스데이라는 영어 글씨가 커다랗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꽃바구니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꾸깃해진 줄을 펴보았습니다. 이 꽃바구니를 들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은 이제 갈 곳을 잃고 그저 맴돌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기 소파에 홀로 앉아 저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을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시골 흙냄새, 호텔 컨셉, 자리 없음. 마치 얇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찌르고 지나간 말들이었죠. 그 순간 제 눈앞에 며느리 최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아들 성진과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그 애는 참 곱고 싹싹했습니다. 시골집에 내려와서는 마당에 고추 말리는 일도 돕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던 아이였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진이와 지수에게 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면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전부치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무를 캐러 다니며 정성을 쏟았죠. 그때의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며 제게 깊은 포옹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했던 품이 지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하준이를 낳고 나서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엄마가 되어서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단순한 예민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러 가면 어머니, 손 씻고 오셨어요. 하준이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라고 말하며 저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손수건에 밴 고춧가루 냄새가 싫다며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제가 시골에서 보낸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요즘엔 유기농 제품이 따로 있어요라며 잘 쓰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에 벽을 쌓는 듯한 며느리의 행동에 저는 서운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생각으로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손주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다면 이 정도 서운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돌잔치 초대에서 제외된 오늘 그 모든 서운함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내가 감내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이 결과를 위한 것이었나?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던 사랑과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 소파에 앉아 로비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호텔 컨셉에 맞지 않는 냄새나고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 그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로비 한쪽 벽에 세워진 제 꽃바구니였습니다. 싱싱한 국화와 백일홍이 예쁘게 꽂혀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싼 화려한 꽃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낯설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꽃바구니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지켜보자.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쫓겨난 채 집으로 돌아와 식은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있는데 문득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 남편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죠. 금내야, 당신이 평생 나랑 이 땅을 지켜왔으니 남은 땅은 당신 몫이여. 성진이한테는 알아서 잘해줘도 당신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혀. 괜히 자식들 믿고 마음 놓지 말고 당신 쓸 만큼 쓰고 남으면 그제서야 자식들 주라고. 저는 그때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오늘 며느리의 행동을 겪고 보니 남편의 말이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제가 평생을 지켜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성진이는 달랐습니다. 얼마 전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시골집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성진이는 마당에서 고추 말리는 저를 보며 말했죠. 엄마, 아버지가 남긴 땅이랑 선사는 잘 지키고 계시죠? 며느리가 그 땅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물려받으면 잘 관리해서 개발도 하고 그럴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그동안 아들 내외가 제게 보였던 소홀함이 혹시 이 유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고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자꾸 땅 이야기를 하네. 당신이 남겨준 재산 저 아이들에게 물려줘도 괜찮을까? 남편의 사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답을 정했습니다.
그래,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더라도 나는 괜찮아.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겠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저는 그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계산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산에 대한 기대감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거짓말을 알게 된 그날, 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담긴 전화를 끊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 묵은지 찌개가 식어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죠. 그저 며느리가 자랑하던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골 냄새 나는 저를 그 화려한 컨셉 속에 끼워 넣는 것이 치명적인 오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컨셉이 중요하면 나도 내 인생의 컨셉을 다시 짜면 되겠구나.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잔치 선물로 줄 화려한 꽃다발 대신 소담한 국화와 백일홍으로 이루어진 꽃바구니를 부탁했습니다. 돌잔치면 풍성하게 해야죠라는 꽃집 사장님의 말에 저는 손자 얼굴만 보면 돼. 작아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컨셉이 저를 배제했다면 저 또한 그들의 컨셉에서 제 자신을 빼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꽃바구니를 받아든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땅,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위해 쓰겠소. 아들 내외의 말대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컨셉에 맞춰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땅과 유산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게 했던 불안과 슬픔을 모두 털어내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계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수 만든 꽃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였죠. 새벽의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시골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 새벽부터 비누로 온몸을 깨끗이 씻고 한복에 밴 흙냄새마저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서울 호텔에 도착한 저는 며느리가 자랑하던 화려한 로비를 마주했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음악처럼 들렸죠. 하지만 이내 저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초대 명단에 없다는 모욕을 또다시 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이 끊어지는 것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직원과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로비 한쪽에 마련된 대기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았지만 가죽의 미지근한 온도가 제 몸의 차가운 기운과 뒤섞여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손주 하준이의 돌사진이 슬라이드 쇼로 계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핏줄인 아이의 얼굴이었지만 사진관 조명 아래 화려하게 치장된 모습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하얀 드레스와 금빛, 왕관 옆에는 Happy First Birthday라는 영어 글씨가 커다랗게 박혀 있었죠. 저는 품에 안고 있던 꽃바구니를 제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골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톤 다 깨져요 라고 했던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화려한 꽃다발을 든 사돈 내외가 내렸습니다. 연보라색 정장에 진주 브로치가 반짝이는 사돈은 저를 보더니 눈썹을 슬쩍 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여기 분위기가 어르신들에겐 좀 낯설 수도 있죠. 호텔 음식이 입에 맞으실까 걱정돼서
자리 조정 중이에요. 낯설다. 걱정이라는 말로 포장된 냉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져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꽃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손자한테 줄 꽃이에요. 직접 주고 싶어서요. 하지만 사도는 제 꽃바구니를 힐끗 보더니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바구니를 받아 로비 한쪽 구석 보관대에 놓는 순간 제 손에서 꽃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도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서 꽃바구니가 떠나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닌 그저 컨셉을 망치는 방해꾼으로 여기는구나. 그때 연회장 복도에서 며느리 최지수가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몸에 붙는 시폰 원피스에 화려한 진주 귀걸이를 한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손주 얼굴 보러 왔지. 제 말에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컨셉 때문에요. 시골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톤 다 깨져요. 그 말에 제 뒤통수가 뜨거워졌습니다. 시골 냄새라는 말에 이어 시골 분위기라니. 며느리의 거침없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사진사의 플래시가 터졌고 며느리는 허리를 돌려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웃음은 저를 향한 냉랭한 표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다시 제게 돌아온 며느리는 어머니,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자리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직원에게 또 뭔가를 속삭이더니 총총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비 천정등이 멀어지며 며느리의 뒷모습이 작아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편히 기다리세요라는 직원의 말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0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지만 제게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복기 씨 목을 긁고 등줄기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꽃바구니는 여전히 로비 벽면에 기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힐끔 보며 저 꽃 컨셉과 안 맞나 봐라고 툭 내뱉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네 친구 보키 씨였습니다. 순자야, 잘 도착했어. 보키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목이 메었지만 저는 애써 도착은 했는데 대기하래. 아직 자리 없다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운 내라. 얼굴 붉히지 말고. 보키 씨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저는 겨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11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죠. 더 이상 이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손등으로 한복깃을 정리하고 머리핀을 고쳐 꽂으며 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 컨셉이 그렇게 중요하면 내 꽃도, 내 한복도, 내 자리도 다 빼도 되지. 대신 내 마음까지는 빼앗을 순 없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린 뒤 손으로 거울의 얼룩을 슬쩍 문질렀습니다. 언제부턴가 악착같이 참아왔던 제 자존심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로비로 돌아온 저는 벽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종을 치듯 박수를 치며 연회장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놓아두었던 손지갑을 들고 아까 직원이 놓아둔 꽃바구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꽃잎 몇 송이가 축 처져 있었지만 향은 여전히 짙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손끝이 살짝 젖었는데 그것이 꽃물인지 제 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틈으로 아들 박성진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정장 깃에 보라색 손수건을 꽂은 그는 저를 못 본 듯 활짝 웃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몸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꽃바구니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문이 제 앞에서 천천히 닫히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성진 착했던 내 아들 맞나? 내 체면이 나보다 소중하냐? 문이 완전히 닫히자 로비에는 호텔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흘렀습니다. 저는 꽃바구니를 들고 로비 입구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래, 손주 얼굴은 못 봐도 괜찮아. 대신 내 마음을 무시한 값 두고두고 치르게 해주지. 로비 한켠에 커다란 휴지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꽃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국화와 백일홍의 향이 마지막 인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복 치맛자락을 가볍게 털고 자동문을 밀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 뜨거운 늦가을 햇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복 고름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맑아졌죠.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택시 승강장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며 택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화면엔 아직도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들 성진과 며느리 지수는 물론 사돈에게서도 말이죠. 그 침묵이 제게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 문을 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다. 내 자존심은 내가 지킨다.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해는 머리 위를 막 지나 산기슭으로 기울었고 장독대 뒤편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마당 한복판에서 빨갛게 말린 고추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뜨끈한 기운이 배어들 때 저 멀리서 먼지를 날리며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길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들 성진이 먼저 내렸습니다.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죠. 뒤이어 며느리 지수가 선글라스를 쓰고 내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삐죽한 입술에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발에 신겨진 고무장화부터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왜 그런 식으로 나가셨어요? 분위기 다 흐려졌잖아요. 저는 뒤집던 고추 채반을 내려두고 허리를 폈습니다. 분위기, 내가 무슨 무도회에 깨러간 귀신이냐? 제 말에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을 그렇게 하시면.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머리 위로 올리고 코를 훌쩍였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예요. 컨셉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갑자기 손주 돌잔치를 나 몰래 하면 그게 정상인가? 아들 성진이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엄마, 이런 데서 큰 소리 내면 이웃분들 듣잖아요 라며 멋쩍어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 친구 보키 씨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 멈칫했죠. 저는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듣든 말든 상관없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엄마, 듣든 말든 상관없다. 제 말에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마당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흙이 묻을까 발끝만 들고 걷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죠. 시골 냄새 또 배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요. 장독대에 기대며 비웃었습니다. 그 냄새 덕에 내가 먹은 고춧가루며 된장이 나온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 없어요. 자리 마련 못한 거 저희도 속상했어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속상, 내 속이 상했으면 내 속은 썩었겠다. 그때 아들 성진이 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돈 때문에 그러시면 말씀만 하세요. 돌잔치 비용은 저희가 다 냈지만 며느리가 가로막으며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 얘기 잘 꺼냈다. 내가 행정복지센터 다녀왔어. 센터요?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노후연금 추가 신청했고 실버타운 입주 상담도 했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버타운이요? 거기 입주비가 얼만데요?
알지. 그래서 남편이 남긴 선산이랑 밭 팔아서 갈 거다. 아들 성진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 그 땅은 제가 물려받으라고 아버지가. 저는 대문패를 가리키며 딱 잘랐습니다. 내 명이냐? 그 땅 주인은 나다.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땅값이 얼만데요? 현금하면 세금도.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세금 걱정은 내가 해. 너희는 걱정 말고 살아. 생활비 빠듯한 사람이 호텔 컨셉은 챙겼냐? 아들 성진이 머리를 감싸쥐며 엄마, 제발. 했지만 저는 뒤집던 고추 채반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허리 휘어 고추 뒤집어도 손 벌린 적 없다. 그런데 나는 냄새 나는 시골 할매냐? 며느리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해라. 대신 내 계획도 따라야지.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꽃바구니 갑시다. 내 마지막 의리. 며느리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컨셉 깨진다며 버린 그 꽃, 그 값 돌려주는 거다. 말 다 했으면 돌아가라. 난 뒤집을 고추가 많다. 며느리가 속삭였지만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동네 통장님이 트럭을 몰고 지나가며 금래씨, 고추 잘 말랐네라고 인사했고 저는 일부러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더 굳어졌죠. 네, 대표님. STP사 파트 3부터 대본 길이를 늘려 감정 묘사와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작성하겠습니다. STP4 갈등 심화 파트 3.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어머니, 너무하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코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사람 대접 안 해놓고 유사는 봐라. 웃기지 마라. 며느리의 변명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고추알이 채반 위에서 굴러다녔고 저는 그 알 몇 개를 주워 며느리 손바닥에 올려주었습니다. 씨 잘 말려 심어라. 열매라도 보게. 이제 서울 가라. 길 막힌다. 제가 등을 돌려 고추를 뒤집기 시작하자 아들 성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며느리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제가 정말로 땅을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생각 끝났다. 실버타운 계약금 넣으면 초대장 보내마. 마지막 말을 던진 후 저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아마도 자신들의 컨셉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들 내외가 탄 승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고 마당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평상에 걸터 앉아 숨을 돌리는데 햇빛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제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때 울타리 너머로 친구 보키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자야, 땅 판다더라. 실버타운 가려고. 보키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잘했다. 나도 알아봐야지. 해가 서쪽 능선을 적시며 논이 금빛으로 일렁였습니다. 매운 고춧가루가 손끝을 따끔하게 만들었지만 그 따끔함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꽃바구니 값으로 끝. 이제 내 인생값 시작이다. 중얼거리며 고추 채반을 다시 들었습니다. 바람에 한복 치맛자락이 스쳤고 하늘도 땅도 마치 제 편인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코끝을 시리게 하는 공기 속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렸죠. 박 여사님, 계약 일자 잡혔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입니다. 군청 지적과 먼저 들르시고 바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흙 묻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종이 울리듯 깔끔한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회관에 들렀더니 친구들 보키 씨와 정자 씨가 화투판을 접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땅 판다며? 진짜야? 응. 실버타운 가려고. 정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잘됐다. 나중에 자리 있으면 불러라. 보키 씨는 팔짱을 끼고 키득키득 웃으며 아들 며느리 난리 났겠다 했고 저는 어깨 한번 으쓱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온 톡에는 엄마, 큰일이에요. 아버지 산소 문제도 있고 땅 매각은 잠시만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며느리에게서는 어머니, 세금 손해 커요. 전문가랑 상의하셨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딱 한 줄 보냈습니다. 세금이든 인생이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 그들의 메시지는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날 저는 군청 민원실 창구에서 지적도 열람표를 뽑는데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땅값이 꽤 나가던데 가족들 반대 없으세요? 반대. 살면서 저를 반대하던 건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반대. 살면서 나를 반대하던 건 내 허리만 했다라고 말하자 직원은 피식 웃었고 저는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날 오후 군청 주차장에 제 경운기색, 바랜 트럭과 번쩍이는 아들 성진의 검은 SUV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내린 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새 구두 뒤축을 살피며 고개를 까딱 들어 저를 봤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며느리의 질문에 대답 대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 정리 중이다. 정리요? 우리 상의 없이. 며느리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상해, 냄새 난다던 내 옷에 묻은 돈인데 아들 성진은 제 옆으로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남긴 뜻도 있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 살라 생전에 뭐라 했는지 녹음 남겨놨다. 작년에 고추밭 매면서 남편이 했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야, 땅은 팔아서 당신 노후에 쓰거라. 아들 성진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증사무실 안에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을 요청했어요. 재산권 분쟁 없으시죠? 저는 멀뚱히 서 있는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증인도 둘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친구 보키 씨와 정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고무신을 신었지만 등은 똑바로 세운 채였죠. 우리가 순자 말 증인일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 위치를 가리켰고 저는 붉은 인주에 손도장 찍었어요. 벌컥 하고 공증 스탬프가 찍히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일부 받자 봉투가 묵직했어요. 며느리가 손끝으로 치마 밑단을 비비며 속삭였죠. 어머니, 세금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죄인이지. 낼 만큼 내고 쓰면 돼. 아들 성진이 고개를 들고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 진심이세요? 진심이다. 내 노후를 너희 체면보다 뒤에 둘 생각 없다. 사무실을 나서니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돼 눈이 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한복 아닌 회색 트레이닝 바지, 자락이 살짝 펄럭였는데 그 편안함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길로 통장에 돈을 넣고 은행 여직원에게 실버타운 계약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여직원이 서류를 받아들며 할머니, 실버타운 전망 좋다네요. 하기에 대답했죠. 전망 좋아야지. 앞으로 내 세월이 거기 달려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막 구워낸 고등어에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있는데 친구 보키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계약 잘 됐냐? 잘 됐지. 군청 직원이 나보고 할머니 멋쟁이라더라. 보키 씨가 막걸리 잔을 들고 짠하고 외쳤습니다. 그래, 실버타운 가서 신랑감 물색하는 거라. 내 돈으로 내 허리 펴고 살아야지. 두 사람이 깔깔 웃는데 골목 끝에서 승용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아들 성진과 며느리 지수가 다시 내려왔죠. 멀리서도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약 파기하세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부양 의무가. 며느리의 말에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부양. 내가 봉양 대신 매달 생활비 보냈지만 그건 나 좋을 때 줬던 거다. 이제는 월급 끝났어. 아들 성진이 엄마, 우리도 미안해요. 호텔 일은 이라며 말을 흐렸지만
저는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앞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그럼 땅값 일부만.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 돌리고 싶으면 냄새에 나도 찾아와서 고추 한 자루라도 말려줘. 그걸로 충분하다. 며느리는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떠나기 전 한마디 던졌죠. 어머니, 이대로면 우리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생각 있으면 실행해라. 나도 실행했으니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에 고추 채반을 스쳤지만 저는 팔짱을 끼고 굳건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복희 씨가 제 팔뚝을 톡 쳤습니다. 시원했냐? 시원했다. 고등어보다 더. 두 사람은 웃다가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선반 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 말대로 내 노후 챙겼어. 사진 앞에 막걸리 한 모금을 따라 놓고 불을 껐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 공기가 잔잔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첫 차 시간 맞춰 읍내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실버타운 본계약을 앞두고 시설 투어를 예약한 날이었죠. 버스 헤드라이트가 안개를 헤치고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그 안에는 남편 사진 한 장과 여벌옷 2벌.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엔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고추 뒤집던 땡볕, 호텔 로비의 냉기, 공증 도장의 묵직한 소리. 그 모든 순간이 내 등뼈를 바로 세웠다는 걸 깨달았지. 버스가 움직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향 논두렁이 멀어질수록 배경은 흐려졌지만 앞으로 펼쳐질 길은 선명했습니다. 꽃바구니 값으로 끝냈다. 이젠 내 삶의 값 시작이다. 창문에 희미하게 입김을 불어 한 글자를 썼습니다. 자유. 강원도 바닷가 너머에 자리한 해오름 실버타운. 정문에 도착 경비원이 친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주 확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에 여벌옷 2벌, 남편 사진 한 장뿐이라 짐 검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로비 바닥은 흰 대리석으로 빛나는데 물걸레 자국 하나 없었죠. 창문을 통해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멀리 파란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상쾌하고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제 손목에 초록색 출입 팔찌를 채워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레스토랑은 매일 한식이고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도 열려요. 부대시설로 물리치료실, 재활 헬스장, 도서관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밥만 맛있으면 됐네. 직원이 함께 웃어주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도착하니 복도 끝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 바닥에 햇빛이 크게 들어와 발끝이 따뜻했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와르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먼지 냄새 대신 미역 향이 가볍게 스쳤죠. 저는 가방을 내려두고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었습니다. 마당 흙 냄새 대신 새 매트리스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짧은 낮잠 뒤 커뮤니티 라운지로 내려갔습니다. 원목 테이블마다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파마머리 선이 할머니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강릉에서 왔어. 이름은 금례라고 해.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커피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옆에서는 통기타 모임이 고향의 봄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음이 조금 흔들려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려 아들 번호가 뜨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집에 한 번만 들르면 안 될까? 선사는 정말 파신 거야. 이미 잔금 들어왔다. 손 한 번만 예약하고 와라. 바쁜 사람 많다. 통화가 끊기자 선희 할머니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사정하나 봐.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사정은 기회 있을 때 챙겼어야지.
그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 어떤 컨셉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에서 목포의 눈물을 배웠죠. 첫음은 떨렸지만 할머니들이 손뼉으로 박자를 맞춰주니 목청이 금세 풀렸습니다. 저녁에는 독서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책갈피 삼아 펴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잘 있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도 밥 잘 먹고 잘 웃어. 고추 씨앗은 손주 하준이가 크면 전해주고 싶어. 그때쯤이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겠지. 혹시 모르지. 사람 마음은 바람처럼 변해도 씨앗은 땅만 좋으면 싹을 틔우니까. 편지를 접어 사진 뒤에 끼우고 불을 끄는데 복도 끝에서 선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야식으로 어묵 끓인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테일리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파 송송 썰어 넣을까? 제가 묻자. 동규 할아버지가 그거야 동동주랑 궁합이지 하며 병을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잔들이 번갈아 돌았고 모두 숨김없이 웃었습니다. 그 밤늦게 방으로 돌아와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위 달빛이 길게 비쳤고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렸죠.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냄새 난다던 그 흙냄새 여긴 안 나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나를 알아보니까 그 다음 주 텃밭 첫 모임에서 삽을 들고 땅을 갈았습니다. 흙은 촉촉했고 구멍마다 고추 모종을 조심스럽게 심었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옆에서 선희 할머니가 물통을 건네며 자식 눈치 안 보고 씨 뿌리니 속 시원하지? 라고 묻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산도 흙도 내 마음도 내가 알아서 한다. 작게 키운 고추 모종이 잎을 썩장 내밀 때쯤 라운지 게시판에 주민연극 동아리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제목은 돌잔치 초대 못 받은 할머니. 선희 할머니가 야, 이거 내 얘기랑 비슷하지 않냐? 하고 웃었죠. 저는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배역 신청서에 할머니 역할 대신 꽃집 사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나니까 무대에서는 꽃이나 팔아보란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연극 연습 첫날 대사 중 호텔 음식이 낯설다. 너희 잔치라면 더 낯설다는 부분을 누가 읽는데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대 구석에서 꽃바구니를 장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꽃바구니 값이 내 마지막 의리다. 이제는 내 의리를 나에게 쓴다. 한 달쯤 지나 첫 공연을 마치고 관람객 설문지가 라운지에 쌓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1위가 꽃바구니를 버리는 할머니였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저를 쳐다보며 실제 경험 있냐? 고 묻길래 저는 웃으며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라고 했습니다. 공연 뒤풀이에서 사회복지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강금례 어르신이 실버타운 생활수기 공모전의 출품의 대상 받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졌고 저는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죠. 심사평에는 이렇게 적혔다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자립한 노년의 삶, 현실적이고 통쾌하다. 그날 밤 10시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셀프 인터뷰를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강금례예요. 돌잔치에서 초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초대했으니까요. 자존심 잃지 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봐요. 이 영상 보시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요. 영상을 올리니 몇 분 만에 실버타운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동규 할아버지는 멋집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선희 할머니는 금례 파이팅이라고 하트를 보냈죠. 그 다음날 새벽 발코니에서 동해 일출을 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며 물결에 길게 빛을 뿌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따뜻한 머그잔에 감싸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유산을 주겠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셔츠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침 식당으로 내려가며 복도에서 거울을 봤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얼굴빛은 한결 밝았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표정도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곳에서 미련하게 서 있었던 지난날의 내가 이제야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었구나. 며칠 전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에는 어머니,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어요. 대출이자 때문에 그랬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 돈은 내 문제다. 사람 대접 먼저 하라. 보낸 뒤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버타운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으며 땀을 흘렸고 주민연극 동아리에서 꽃집 사장 역할을 맡아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제가 대사 대신 소품으로 사용한 꽃바구니는 단순히 연극 소품이 아닌 제 인생의 마지막 의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줬던 마지막 의리 말이죠. 오늘 아침도 저는 발코니 문을 열고 바다를 보았습니다. 일렁이는 파도, 소리가 지난날의 저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시골 냄새 난다고 모욕당했던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초대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그 순간, 그 모든 아픔이 제게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 어떤 것도 저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과 노후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혼잣말을 했듯이 말이죠. 예약 없으면 못 들어와요. 이제 내 인생이니까. 그날 밤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다시는 뜨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 내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은 따뜻한 손 하나가 그렇게 나를 붙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가 된 정민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어느 날, 그 밤의 감촉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소중한 댓글은 영양제를 먹은 것만큼이나 힘이 나게 합니다. 그 손의 온기는 누군가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상상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온기 덕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꼭 49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남편의 흔적들로 가득했고 하나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컵, 그의 슬리퍼, 그의 라디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 정각이면 울리던 그 탁상시계. 그날도 여전히 정확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들렸어요. 주방에서 홀로 마시는 커피는 쓰디썼고 텔레비전의 소음조차 나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도리어 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것도, 그의 셔츠에 남아있는 채취를 느끼는 것도 모두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저는 이 도시에, 이 방에, 이 기억에 머물 수 없다고요. 인터넷을 뒤져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전화 너머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정중하지만 따뜻했고 그 말투가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편히. 쉬다 가셔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이상하게도 놓였고, 저는 며칠치 옷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가 생전에 쓰던 휴대폰만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졸다 깼을 때 누군가가 조심스레 제 방문을 여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느릿한 발걸음,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는 그 따스한 손. 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그 꿈은 단지 꿈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민박집에서 시작된 황혼의 끝자락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고요하고 또 외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울리는 알람 소리. 마치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습관처럼 여전히 그 시계는 6시를 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튼을 걷고 저보다 먼저 주방에 내려가 커피포트를 켰겠죠. 그 작은 일상이 이제는 너무 큰 공허로 남아 저를 짓눌렀습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던 날이 많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했지만 제 시간은 어느 밤,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에 멈춰 있었어요. 방 안은 아직도 남편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안경, 만년필, 마지막으로 읽던 책, 침대 옆 파란색 잠옷. 하나하나를 정리할 수 없어 만지지도 못하고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그걸 건드리면 그가 정말 떠난 게 확실해지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무렵 지인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고 저도 먼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외로워서 그러냐는 말이 들릴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모두 자기 사는데 바쁘잖아요. 누군가의 사별 같은 건 초대받지 않은 짐일 뿐이죠. 그렇게 며칠을 보냈을까요? 한밤중 꿈에서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꿈을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감촉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다시 품고 싶은 마음이 그때 처음 피어났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현관문이 열리면서 다녀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릴 것도 같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너무 조용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소리였어요. 그 와중에도 가끔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언제 한번 얼굴 보자. 혼자 있지 말고 나오라며. 말은 하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죠. 차라리 그런 말들이 더 상처였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형식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생일에도 이런저런 모임도 있었고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관계들이었는데 그가 떠나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더 큰 상처는 제 아들 민재였습니다. 그 아이도 나름대로 애를 쓰긴 했겠지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이제 좀 일어나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서운했죠. 그 애가 자란 건 이 집이고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아버지였는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참. 그날 이후 저는 민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 그 애는 모를 겁니다. 그 말이 저를 얼마나 철저히 무너뜨렸는지. 결국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고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도 없는 남편과의 추억도 없는 낯선 곳. 평창이라는 지명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렇게 작은 민박집 하나를 예약하게 됐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 사진 한 장과 그가 평소 사용하던 낡은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잠깐 다녀올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러. 민박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저는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도 어딘가 익숙하고 왠지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혹시 남편이 남긴 물건 때문일까? 아님 내가 아직 제정신이 아닌 걸까?
그 불편한 감정은 첫날 밤 그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이마를 조용히 쓰다듬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깨어났을 땐 새벽 5시. 마치 남편이 제 곁에 있다가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심리적인 피로 때문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불편했어요. 단순한 환상이라고 하기엔 그 손길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주인이라는 정태원 씨가 따뜻한 미역국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더 생생하게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쥐었고 저는 꿈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온기에 다시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꿈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민박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정태원 씨는 말없이 마당에 코스모스에 물을 주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죠. 낯선 남자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이 익숙했고 제가 몰랐던 온기를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잠깐 바람 쐬러 마을 아래까지 다녀오세요. 이곳 공기 좋아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었죠. 마을 풍경은 고요했고 단풍 든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문득 남편과 함께 걷던 서울 근교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죠. 마을 슈퍼 앞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정태원 씨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저는 반가운 듯 인사를 했죠. 우연히 마주치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함께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10년쯤 됐습니다. 아내가 좋아해서 내려왔죠. 그의 목소리에 스치는 그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꺼내기 싫은 기억들이 있었으니까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잠시 망설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올라온 따뜻한 김치찌개, 갓 지은 밥,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그 속에서 저는 진심 어린 정성을 느꼈고 오랜만에 식사가 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요리를 참 잘했어요. 아내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원래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거든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그의 표정에서 저는 깊은 그리움을 읽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떠난 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정태원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가끔은 참 무섭습니다. 그 말에 저는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깊고 조용한 잠에 빠졌습니다. 민박집에서 머문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죠. 정태원 씨와 저는 마당에 나와 코스모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당연해졌고 그의 조용한 존재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책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고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문학책 몇 권을 보여줬습니다. 오, 이 작가 저도 좋아해요. 그의 눈이 반짝였고 우리는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서로에게 인상 깊은 구절을 읽어주며 말없이 같은 공간을 공유했죠.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남편을 떠나보낸 지 겨우 50일.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죄스러운 감정일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태원 씨가 제안을 했어요. 집 뒤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같이 배추 좀 뽑아보실래요? 생전 농사라곤 해본 적 없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텃밭에 나가니 배추가 큼직하게 자라 있었고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잡고 살살 들어 올리면 돼요. 하지만 저는 힘 조절이 안 돼서 배추 잎을 몇 번이나 찢어버렸습니다. 아, 또 망했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함께 웃었죠.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는 제 손을 감싸며 다시 한번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손을 맞댄 시간이 짧았는데도 너무 많은 감정이 몰려들었습니다. 급히 손을 뗐고 그는 어색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배운 레시피를 조심스럽게 알려줬고 저는 따라 했지만 양념 비율이 영 맞질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조금 더 넣어보세요. 맛보면서 조절하면 돼요. 그는 제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너무 짜거나 싱거웠지만 우리는 웃으며 맛을 봤습니다. 함께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웃음 뒤로 작은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김치 못 담았어요. 그가 말하던 중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그립네요, 지금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아직 남편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진짜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꿈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아침 준비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정태원 씨는 평소처럼 조용히 다가와 도와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어젯밤 꿈 때문인지 마음 한켠이 불편했죠. 아침 식사 중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태원 씨는 아내분과 어떤 기억이 가장 선명하세요? 그는 밥을 한 숟갈 삼킨 뒤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요. 아내가 아팠던 와중에도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날 파도가 참 잔잔했는데 지금도 그 파도 소리가 귀에 남아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묻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모두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오후엔 혼자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정리하다가 낯익은 작은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엔 보지 않았던 노트였죠.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몇 페이지가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밤마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다고 한다. 스트레스성 환각이라지만 예전 그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상, 환각, 예전 그 일. 무슨 소리일까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꿨던 이상한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따뜻한 손길,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 혹시 그것들도 환각이었을까요? 이성이 감정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태원 씨마저도? 그가 한 번쯤 보여준 어색한 미소, 질문을 피하던 눈빛,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항상 회피했던 점들까지. 머리를 흔들며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가 느꼈던 따뜻함, 위로, 그리고 설렘까지도 모두 제 착각이란 말인가요?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전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진짜인지, 제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이 어디서부터 왜곡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한 듯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태원 씨는 여전히 부엌에서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고, 전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정태원 씨, 네, 서영 씨.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혹시 제 남편에게서 제 얘기 드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환각 증세가 있었다든지.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란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런 적 있었던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역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서영 씨 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진짜예요. 저도, 당신도. 그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박집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덕 위 민박집에 계신 분 아세요? 정태원 씨요. 민박집이요? 거긴 몇 년째 비어 있는데요. 서울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론 폐업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우체국에서도 동네 이장님에게도 똑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 3년 전부터 아무도 안 살아요. 가끔 청소업체에서 와서 먼지만 털어가는 정도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제 상상이었단 말인가요? 민박집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며칠 전 담갔던 김치도 수확했던 배추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썼던 물건들은 먼지투성이었고 모든 흔적이 몇 년 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층으로 내려가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거실은 조용했고 가구 위엔 천이 덮여 있었으며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실은 차가웠고 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정태원 씨 계세요? 그 어디서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떤 분과 함께 민박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사라졌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민박집이 비어 있는 건 확인됐습니다. 관리업체에서도 최근 출입 기록이 없다고 하네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니요. 진짜였어요. 분명히 함께였어요. 정태원 씨라는 분이. 일단 병원에 가보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찰의 말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유품 중에서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기록들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한 줄 한 줄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서영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 밤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고 했지만 예전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두렵다. 서영이가 또 약을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걸 잊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 어쩌면 나는 다시 그녀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원 씨와 보냈던 모든 시간들, 그 따뜻한 대화들. 정말 그게 다 제 환상이었다는 걸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피어났던 생기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이 감정들조차 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느꼈던 설렘과 위로는 어디까지가 진짜였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울 속 제 모습과 오랜 시간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신념과 쏟아지는 의심 사이에서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뒤엉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박집이 점점 작아졌고 그곳에서의 기억들도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 따뜻했던 손길, 함께한 식사, 그리고 마음 깊숙이 피어났던 설렘. 그 모든 게 환상이었다 해도 그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정신과 병원 대기실,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는데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태원이었습니다. 설마 또 환각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로비 한쪽에 앉아 저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저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 깊은 외로움,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이 그를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 배운 거예요. 이제 당신은 혼자서도 괜찮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짜였다고 해도 그는 제 삶에 가장 큰 위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태원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진짜 저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상처를 인정하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사랑은 때로 현실보다 더 아프지만 그만큼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가장 고통스러웠던 진실 속에서 배웠습니다.